차가운 가을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파산 직전에 작은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다. 윤서아는 낡은 모니터 화면에 떠있는 숫자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숫자를 쫓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재무 분석가로서 그녀에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화면 속의 숫자들은 절망적인 진실을 외치고 있었다. 부채 적자 압류.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작은 회사는 그렇게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었다. 사무실 벽 곳곳에 붙은 붉은색 압류 딱지가 마치 피딱지처럼 보였다. 한때 아버지의 자부심이었던 이 공간은 이제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서아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회생 방안을 찾아보았지만 5억이라는 빚의 무게는 27살의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고 그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흉포해졌다. 세호아야.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말라 있었다. 서아는 천천히 의자를 돌렸다. 한때 산처럼 든든했던 아버지의 어깨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며칠 사이에 더 늘어난 것 같았다. 아바가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아버지의 눈에 맺힌 물기는 서아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괜찮다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위로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희망 없는 위로는 더 큰 절망을 낳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사무실의 낡은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비에 젖은 구두가 바닥에 물자국을 남겼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는 이 절망적인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윤 사장님 되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그의 외모만큼이나 차갑고 건조했다. 그는 서아와 그녀의 아버지를 가볍게 훑어본 후 곧장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JB그룹 비서실 소속 김 비서라고 합니다. JW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이름이 나오자 서아와 그녀의 아버지는 숨을 죽였다. 그들이 진 빚의 일부가 JB그룹의 자회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본사 비서실에서 직접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김 비서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윤 사장님의 부채 5억 원에 대한 채권은 현재 저희 JB그룹이 모두 양수한 상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 상황에서 변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너무나도 냉정해서 잔인하게까지 들렸다. 서아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 비서의 말에 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이 싹텄다. 분할 상환이든 이자 감면이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김 비서는 서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상품을 감정하는 감정사처럼 차가웠다. 저희 강지훈 회장님께서 아내를 맞이할 계획이십니다. 네빠나 세호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빚 이야기 와중에 결혼이라니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이야기였다. 강지훈, JW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5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자신 또한 반신불수가 되었다는 비운의 천재. 언론에서는 그를 유리성에 갇힌 황태자라고 불렀다. 사고 이후 그는 공식 석상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의 근황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김 비서는 서아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회장님께서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분을 원하십니다. 공식적인 활동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저 강지훈 회장님의 법적인 아내로서 저택에서 조용히 지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제야 서아는 김 비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달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거래였다. 5억이라는 빚과 자신의 인생을 맞바꾸자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말 그대로입니다, 윤수아 씨. 김비서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 결혼을 받아들이신다면 윤 사장님의 부채 5억 원은 전액 탕감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윤수아 씨의 이름으로 매달 일정한 생활비가 지급될 겁니다. 가족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죠.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것은 명백한 인신매매였다. 그들은 돈으로 그녀를 사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젊음, 그녀의 미래, 그녀의 모든 것을. 서한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돈으로 살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건 말도 안 돼요. 서아의 외침에도 김 비서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는 마치 감정이 거세된 로봇 같았다. 윤수아 씨, 감정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합리적인 거래입니다. 당신은 가족을 구할 수 있고 저희는 회장님께 필요한 것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죠. 그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서아의 가슴에 박혔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 돈이 없어서 아버지는 평생을 바친 회사를 잃게 생겼고 어머니는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돈이 없어서 그녀의 재능과 노력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썩어가고 있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서아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김 비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내일 정구까지 연락 주십시오. 그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저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자산을 압류할 겁니다. 이 사무실,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집까지도요. 그는 가벼운 목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갔다. 그가 떠나자마자 사무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버지는 테이블에 엎드려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서아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그날 밤 서아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그녀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았다.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증권회사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그녀의 미래는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것은 순식간이었다.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 연이은 투자 실패. 서아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일을 돕기 시작했지만 이미 뚫린 구멍은 너무나도 컸다. 결국 남은 것은 5억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빚뿐이었다. 강지훈. 그녀는 어둠 속에서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려 보았다. 언론에 공개된 그의 사진은 사고 이전에 찍힌 것들 뿐이었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매와 오만한 분위기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천재라고 불렸던 남자. 하지만 지금은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하는 반신불수. 세상과 단절된 채 거대한 저택에 갇혀 사는 남자. 그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서아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사랑 없는 결혼 목적이 분명한 계약관계. 그녀는 그의 그림자처럼 저택의 가구처럼 조용히 존재해야 할 것이다. 웃음도 눈물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녀는 윤서아가 아닌 강지훈 회장의 아내라는 이름으로만 살아가야 한다. 끔찍했다.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흐느낌과 병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이 거래를 거절한다면 가족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다.
그녀의 희생으로 가족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녀가 해야 할 일일까? 다음 날 아침 서한은 퉁퉁 부은 눈으로 거울 속에 자신을 마주했다. 밤사이 그녀는 수십 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다.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아버지의 방으로 갔다. 아버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듯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버지, 서아가 부르자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세워야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네 인생을 그렇게 팔 수는 없어. 아빠가 어떻게든 뭐려. 서아는 담담하게 아버지의 말을 잘랐다. 아빠, 우리에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현실을 봐야 해요. 그래도 안 돼. 차라리 감옥에 가고 말지. 내 딸을 제가 결정했어요. 서아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버지는 말을 잃었다. 서아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거친 손을 잡았다. 죄송해요, 아빠. 하지만 저 후회하지 않아요. 아빠랑 엄마를 지킬 수만 있다면 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서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그녀가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방으로 돌아온 서아는 김비서의 명함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빳빳한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휴대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이어 어제와 똑같은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비서입니다. 서아는 잠시 숨을 골랐다. 창밖으로는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결정에 대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제요, 윤서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다. 어제 전하신 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김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어제 드린 주소로 와주십시오. 계약서 작성과 함께 회장님을 뵙게 될 겁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서아는 힘없이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그러나 스스로 선택해야만 했던 낯선 인생이. 그녀는 이제 5억 원짜리 신부였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어제 그 김비서가 보낸 검은색 세단이 서아의 낡은 빌라 앞에 소리 없이 멈춰 섰다. 서아는 창문으로 차를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다. 김비서가 보내준 단정한 투피스는 그녀의 몸에 맞춘 듯 꼭 맞았지만 마치 죄수복처럼 느껴졌다. 현관문을 나서자 운전기사가 재빨리 내려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깍듯한 편여 대우였지만 서아는 자신이 팔려가는 상품이 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익숙한 동네를 벗어났다. 복잡한 골목길과 낡은 건물들이 쏜살같이 뒤로 사라지고 곧 넓은 대로로 접어들었다. 차창 밖 풍경은 서아가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높은 담벼락과 굳게 닫힌 철문이 늘어선 부촌.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고요하고 적막했다.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다. 서아는 마른 입술을 적시며 꽉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두려움, 체념,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미지의 인물에 대한 병적인 호기심이 뒤섞여 속이 메스꺼웠다. 강지훈. 그는 어떤 사람일까?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고의 후유증으로 성격마저 어둡고 비뚤어진 사람일까? 아니면 그저 세상에 동정 어린 시선이 싫어 스스로를 유폐시킨 가여운 영혼일까? 어느 쪽이든 그녀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임은 분명했다. 차는 한참을 더 달려산 중턱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 앞에 멈췄다. 화면에서나 보던 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법한 현대적인 건축물이었다. 높고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검은색 통유리가 조화를 이루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잘 가꾸어진 정원은 넓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통제된 공간.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유리 상자 같았다.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는 긴 진입로를 따라 저택 현관 앞에 섰다. 김 비서가 미리 나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윤수아 씨?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김 비서는 서아를 안으로 안내했다. 묵직한 현관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서아는 잠시 숨을 멈췄다. 높은 천장과 온통 흰색과 회색으로 이루어진 미니멀한 인테리어. 넓은 공간은 텅 비어 있어 그녀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미술관 로비 같았다.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비서를 따라 긴 복도를 지나는 동안 서아는 벽에 걸린 추상화들을 곁눈질로 보았다. 그림들은 하나같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색채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집 주인의 내면을 대변하는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다. 복도 끝에 위치한 짙은 원목으로 된 문 앞에 다다르자 김 비서는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윤수아 씨께서 도착했습니다. 안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라고 해. 서아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하기 시작했다. 김 비서는 문을 열고는 옆으로 비켜서며 서아에게 들어가라는 눈짓을 보냈다. 서아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 서재는 집의 다른 공간과는 달리 따뜻한 느낌의 원목, 책장들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에는 빈틈없이 책들이 꽂혀 있었고 은은한 조명 아래 공기 중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감돌았다. 그리고 그 공간의 중앙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의 비에 젖은 정원을 내다보고 있었다. 서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넓은 어깨와 고든 등, 휠체어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전혀 나약해 보이지 않았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가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다. 끼익하는 작은 바퀴 소리가 서재의 정적을 갈랐다. 서아는 마주하게 될 그의 얼굴을 상상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흉터가 가득할까 아니면 고통에 일그러져 있을까. 마침내 남자의 얼굴이 서아를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아의 세상은 멈춰버렸다. 시간이 얼어붙었다. 서재의 공기가 폐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눈앞의 남자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창백한 피부와 날카로운 턱선, 무심하게 자리 잡은 높은 콧날. 그리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서아는 저도 모르게 작게 신음했다. 아, 강지훈, JW그룹의 회장, 반신불수의 은둔자. 그녀가 5억에 팔려온 남편. 그 모든 수식어 이전에 그는 서아의 기억 속에 다른 이름으로 존재했던 사람이었다. 지훈 선배, 어릴 적 옆집에 살았던 동네 오빠. 낡은 아파트 단지의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함께 숙제를 하고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고 별자리를 이야기하던 소년. 항상 무뚝뚝했지만 남몰래 그녀를 챙겨주던 다정한 사람이었다. 갑작스러운 이사로 소식이 끊기기 전날 그는 그녀에게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었다. 잊을 수 없었다. 잊은 적이 없었다. 그녀의 서툰 첫사랑. 그런데 그가 왜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서아의 머릿속은 수만 개의 질문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심장이 귀 밑에서 쿵쿵 울렸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선배. 그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애타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남자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찡그려졌을 뿐 그 어떤 감정의 변화도 읽을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처음 보는 사람을 훑어보는 것처럼 차갑고 무감각했다. 당신이 윤수아 씨인가?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서아가 기억하는 소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과 고통이 덧씌워진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반가움이나 놀라움의 기색도 없었다.
마치 그녀를 정말로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다. 서아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절 모르시겠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내가 당신을 알아야 할 이유라도 있나?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럴 리가 없다. 마흡다쇼. 그가 그녀를 잊었을 리가 없다. 혹시 사고의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은 걸까? 아니면 정말로 그녀와의 과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린 걸까? 강지우는 무릎 위에 놓인 서류를 들어보였다. 어제 김비서가 가져왔던 그녀의 인생이 담보로 잡힌 바로 그 계약서였다. 김비서에게 이야기는 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피하고 싶군. 계약 내용은 간단해. 당신은 내 법적인 아내가 되고 이 집에서 조용히 지낸다. 외부 활동은 내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 내 사생활에 대해 묻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나도 당신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이 집의 동쪽 별채를 사용하게 될 거야.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용인에게 말하도록. 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서아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그녀의 과거가 아닌 현재의 거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혼란과 충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잠시 후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와 서류 작업을 진행했다. 서아는 멍한 상태로 변호사가 내민 혼인신고서와 몇 가지 서약서에 기계적으로 서명했다. 그녀의 이름 옆에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나란히 적혔다. 이제 그녀는 법적으로 그의 아내였다. 10여 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의 아내. 그러나 그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이보다 더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 또 있을까? 모든 절차가 끝나자 김비서는 사용인을 불러 서아를 그녀가 지낼 곳으로 안내하게 했다. 서아는 마지막으로 강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는 이미 그녀에게서 관심을 거둔 채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고독한 조각상처럼 차갑고 아름다웠다. 서아가 머물게 될 동쪽 별차에는 본체와 구름다리로 연결된 독립적인 공간이었다. 내부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다. 넓은 침실과 거실 드레스룸 욕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화려하고 텅 빈 감옥일 뿐이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이 벨을 눌러주십시오, 사모님. 나이든 가정부가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조용히 물러갔다. 사모님이라는 낯선 호칭이 서아의 귀를 찔렀다. 그녀는 힘없이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아니, 차라리 악몽이기를 바랐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가정부가 그녀를 식당으로 안내했다. 거대한 식당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강지훈은 이미 상석에 앉아 있었다. 서아는 그의 맞은편 한참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 이상으로 멀게 느껴졌다.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오직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간간히 정적을 깼다. 서아는 음식이 무슨 맛인지도 모른 채 억지로 몇 술 떴다. 그녀는 맞은편의 강지훈을 몰래 훔쳐보았다. 그는 왼손으로 조금은 불편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오른손은 테이블 아래로 내려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사고의 흔적은 다리뿐만이 아닌 모양이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얼마나 큰 고통이 숨겨져 있을지 서아는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그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식사가 끝나고 서아는 별채에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통유리창 밖으로는 어둠이 내린 정원이 보였다. 본체의 서재로 보이는 곳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저기서 무얼 하고 있을까?
정말로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기억하지만 모르는 척하는 걸까? 그렇다면 왜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서한은 창가에 기대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돈 때문에 시작된 계약 결혼. 그런데 그 상대가 하필이면 그토록 그리워했던 첫사랑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완벽한 타인으로 대했다. 운명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덫을 놓았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성에서 그녀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려웠다. 그녀의 진짜 결혼 생활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지훈의 아내 윤서아의 삶은 금박을 입힌 새장 속의 새와 같았다.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완벽하게 준비된 식사가 그녀를 기다렸고 드레스룸에는 계절과 유행에 맞는 옷들이 매일같이 채워졌다. 그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기본적인 자유는 허락되지 않았다. 저택의 높은 담장은 세상과 그녀를 완벽하게 분리시켰다. 며칠 동안 서한은 유령처럼 저택 안을 배회했다. 사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녀를 사모님이라 불렀지만 그들의 눈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들은 강지훈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정교한 인형들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강지훈.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만 마주칠 수 있는 먼 존재였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식사를 마치면 그는 서재로 사라졌고 서한은 다시 별차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행동했다. 아니, 어쩌면 알아보려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의 무관심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매일 밤 서아의 마음을 핥히었다. 첫사랑과의 비극적인 재회는 이제 그만 잊고 계약의 대가로 주어진 이 안락한 삶에 적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과거를 놓지 못했고 그녀의 머리는 이 무의미한 일상을 견디지 못했다. 재무분석가로서 치열하게 살았던 지난날이 그리웠다. 복잡한 숫자들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기업의 미래 가치를 예측하며 희열을 느끼던 순간들.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날카롭게 벼려왔던 그녀의 지성은 녹슬어 버릴 것만 같았다. 결국 서한은 스스로에게 일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와 처음 마주쳤던 본체의 거대한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저택에서 유일하게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허락을 구해야 할까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녀에게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정도는 허용 범위일 터였다. 다행히 서재에는 아무도 없었다. 서한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경제 경영 서적이 꽂힌 책장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JW 그룹의 역사가 담긴 책들과 지난 수년간의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 뭉치들을 발견했다. 먼지가 희미하게 쌓여있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했다. 서한은 심장이 작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었다. 자신이 발을 들인 이 거대한 왕국을, 그리고 그 왕국의 주인이자 자신의 남편인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그녀는 두꺼운 보고서 몇 권을 품에 안고 별채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서아의 무료한 일상은 새로운 목표로 채워졌다. 그녀는 JW 그룹의 방대한 자료들을 파고들었다. 처음에는 교과서를 읽는 학생처럼 건조하게 정보를 받아들였다. 창업주인 강 회장의 성공 신화 이후 아들 내외의 비극적인 사고,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어린 손자 강지훈이 그룹을 물려받기까지의 과정. 하지만 숫자로 넘어가자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속살을 보여주는 지도와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숫자들이 말하는 언어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JW 그룹은 겉보기에는 완벽했다. 탄탄한 자회사들, 꾸준한 성장률,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러나 서아는 미세한 불협화음을 감지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숫자들.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화장을 해놓은 민낯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택에 평화로운 정적을 깨는 소란이 일었다. 서아가 별차에 거실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본체 현관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거칠게 미끄러져 들어왔고 곧이어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조카님, 회장님 노릇은 할만하신가 모르겠네.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소리의 주인은 중년의 남성이었다. 잘 차려입은 정장과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탐욕스러운 기운이 느껴지는 남자.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사용인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남자는 거실 중앙에 버티고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2층 복도를 지나던 서아와 눈이 마주쳤다.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흥미롭다는 듯 혹은 경멸스럽다는 듯 서아를 아래 위로 훑었다. 아내가 그 애구나. 빚 대신 팔려왔다는 애. 그의 목소리는 조롱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서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모욕감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그를 노려보자 남자는 재미있다는 듯 껄껄 웃었다. 눈빛은 제법 살아있네. 하긴 5억짜리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 병신 같은 조카 옆에서 심심하지는 않으냐. 그 순간이었다. 작은 아버님, 여기까지 어인 행차십니까? 계단 위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소리 없이 나타나 서늘한 눈으로 남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남자는 바로 강지훈의 작은아버지이자 JW그룹의 부회장인 강민혁이었다. 그는 강지훈을 보자 과장되게 웃으며 팔을 벌렸다. 오, 우리 회장님. 내가 보고 싶어서 왔지. 그런데 손님 맞이 교육이 영 엉망이네. 새 식구가 어른을 보고도 인사를 할 줄 몰라. 강민혁의 시선이 다시 서아에게 향했다. 서아는 그제야 자신이 이 집안의 아랫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지훈은 그런 서아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다시 강민혁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다. 용건만 말씀하시죠. 바쁩니다. 봐봐, 휠체어에 앉아서 할 일이 뭐가 있다고. 강민혁은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신규 리조트 사업권을 보고하러 왔다. 뭐 너는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면 그만이지만 그는 서류 뭉치를 거실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자 무시였다. 회장인 조카를 어린애 취급하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행동. 서아는 숨을 죽인 채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기류를 지켜보았다. 강지훈은 분노하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강민혁을 응시할 뿐이었다. 서류는 김 비서에게 전달하십시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에이, 뭘 그리 빡빡하게 굴어. 그냥 지금 도장 찍어. 어차피 네가 뭘 안다고 검토를 해. 강민혁은 끈질겼다. 하지만 강지훈은 요지부동이었다. 제 말 못 들으셨습니까? 결국 강민혁은 어깨를 으쓱하며 물러섰다. 알았다, 알았어. 성격하고는. 그러니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지. 그럼 세아가 조카 녀석 수발 잘 들고 가끔 말동무나 해드리고. 그는 서아에게 음흉한 미소를 던지고는 몸을 돌려 저택을 나갔다. 강민혁이 사라지자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아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자신을 향한 모욕보다 강지훈을 대하는 강민혁의 태도가 더 참을 수 없었다. 비록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지만 강지훈은 그녀의 남편이었고 이 집의 주인이었다. 저런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보니 자신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다. 그때 강지훈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 차가운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휠체어를 돌려 서재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한은 깨달았다. 이것이 이 집의 현실이라는 것을. 강지훈은 허수아비 왕이었고 실권은 모두 강민혁이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그저 장기판의 졸 혹은 장식품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그날 밤 서한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강민혁의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분노는 그녀를 행동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시 JW그룹의 재무제표를 펼쳤다.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료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강민혁의 약점을 그가 숨기고 있는 비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며칠 밤낮으로 그녀는 숫자들과 씨름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퍼즐의 작은 조각 하나를 찾아냈다. JW그룹의 여러 자회사 중 유통을 담당하는 JW 로지스틱스. 몇 년 전부터 이 회사의 물류비와 운송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었다. 다른 자회사들의 성장률과 비교해 보아도 상식 밖의 지출이었다. 서한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JW 로지스틱스가 계약한 하청 업체들의 명단을 분석했다. 대부분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 회사들이었다. 계약서는 허술했고 대금은 부풀려져 있었다. 돈이 새고 있었다. 누군가가 JW그룹의 돈을 빼돌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부회장 강민혁의 서명이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그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거대한 암세포였다. 서한은 자신이 위험한 비밀을 손에 쥐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강지훈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그는 자신을 믿어줄까? 오히려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라며 화를 내지 않을까? 고민이 깊어지던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여느 때처럼 침묵 속에서 식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서한은 차마 입을 뗄 용기를 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테이블 위로 태블릿 PC 하나를 밀어보냈다. 서한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내일 아침까지 이 사업 계획서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보고해. 명령이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강민혁이 얼마 전 가져왔던 신규 리조트 사업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가 담겨 있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했다. 화려한 청사진과 장밋빛 전망, 이상적인 수익률 예측. 서한은 그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지 알 수 없었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고 어쩌면 그녀의 의도까지 떠보려는 것일지도 몰랐다. 서한은 말없이 태블릿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밤 별채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서하의 잠자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기회였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의 열정을 모두 쏟아부어 사업 계획서를 분석했다. 표면적인 숫자 뒤에 숨겨진 함정들을 하나씩 찾아냈다. 시장 수요 예측은 과장되었고 초기 투자 비용은 축소되었으며 경쟁사 분석은 의도적으로 누락되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업을 주도하는 시행사가 JW 로지스틱스와 거래하던 유령 회사 중 하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이 리조트 사업은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대규모 자금을 합법적으로 빼돌리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강민혁이 파놓은 함정. 다음 날 아침 서한은 밤새 작성한 보고서를 들고 서재로 향했다. 강지훈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한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차분하게 보고를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겉보기와 달리 매우 위험하며 의도적으로 그룹에 손실을 입히기 위해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강민혁 부회장과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갈 구조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고를 마쳤을 때 서재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 어떤 생각이 오가는지 도무지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서아가 내민 보고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시선이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에 머물렀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알겠다. 나가봐. 그것이 전부였다. 칭찬도 질문도 그 어떤 반응도 없었다. 서아는 허탈한 마음이 들었지만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섰다. 하지만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서아는 느낄 수 있었다. 분명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그와 그녀 사이에 존재하던 투명한 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5억짜리 신부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성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다. 강지훈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쩌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림자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서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전쟁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다. 서아가 리조트 사업 계획서의 비리를 파헤친 보고서를 올린 후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표면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침은 여전히 고요했고 저녁 식사는 말이 없었으며 강지훈은 그림자처럼 서재에 머물렀다. 하지만 서아는 더 이상 그를 그저 차가운 계약 남편으로만 볼 수 없었다. 식탁 너머에서 느껴지는 그의 시선은 이제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관찰하고 분석하고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서아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죽이기 위해 책을 읽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다. 강민혁이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 그녀는 매일같이 서재를 드나들며 JW 그룹의 과거 자료들을 샅샅이 훑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 즉 강민혁의 비리 증거들을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위험한 비밀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될 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서아가 별차에 서재에 앉아있을 때 사용인이 들어와 작은 상자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안에는 최신형 노트북과 보안 기능이 탑재된 외장 하드가 들어있었다. 아무런 설명도 쪽지도 없었다. 하지만 서아는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이것은 강지훈이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당신이 하는 일을 계속하라. 그의 방식대로 보내는 인정이자 신뢰의 표현이었다. 서아는 노트북을 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공범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거센 비바람이 저택의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렸다.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듯 천둥이 하늘을 찢을 듯 울부짖었다. 서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별차의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사용인들은 모두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고 거대한 저택에는 서아와 강지훈 단둘만이 남아있었다. 그때였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본체 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아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이어서 들려온 것은 억눌린 신음소리였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고통이 가득 담긴 소리. 서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강지훈이었다. 망설임은 짧았다. 서아는 책을 던지듯 내려놓고 본체를 향해 달려갔다. 두려움보다 걱정이 앞섰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구름다리를 건너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불길한 상상으로 가득 찼다. 소리는 본체 2층 서재가 아닌 그의 개인 침실과 연결된 작은 서재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빛이 새어나왔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방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책상 위에 서류와 책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강지훈이 쓰러져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서 떨어진 듯 바닥에 쓰러진 채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평소에 냉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고통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를 악물고 신음하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서아는 저도 모르게 달려가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강지훈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함께 치욕과 분노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수치심. 나가 누가 마음대로 들어오라고 했어. 그가 으르렁거리듯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서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금 그녀의 눈에 보이는 그는 제이와리에비 그룹의 냉혹한 회장이 아니었다. 그저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한 남자, 그리고 그녀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상처 입은 소년일 뿐이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다리가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우선 일어나셔야죠. 서아는 그의 팔을 잡으려 했다. 강지훈은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길을 피하며 버텼다. 내 몸에 손대지 마. 하지만 고통은 그의 저항보다 강했다. 그는 다시 한번 얼굴을 찌푸리며 신음했다. 제가 부축할게요. 휠체어로. 서아는 포기하지 않고 그의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그는 서아보다 훨씬 체격이 컸지만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는 상태였다. 두 사람은 한참을 낑낑거렸다. 그러다 서아의 손이 그의 다리에 닿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사고로 마비되었다던 그의 다리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근육이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었다. 신경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경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느낌. 가까스로 그를 휠체어에 다시 앉혔을 때 두 사람 모두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강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서아는 재빨리 테이블 위에 물컵에 물을 따라 그에게 건넸고 서랍에서 진통제로 보이는 약병을 찾아 꺼냈다. 그녀의 행동은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하고 신속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약효가 돌기 시작했는지 그의 가쁜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서재 안에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무거운 침묵. 하지만 이전의 그 차가운 침묵과는 달랐다. 무너진 자존심과 어색한 연민이 뒤섞인 농도 짙은 침묵이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서아를 제대로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서 차가운 가면이 벗겨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지독한 고통과 깊은 피로감, 그리고 그보다 더 복잡하고 헤아릴 수 없는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듯 낮고 사야했다. 네르트나무 아래 서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느티나무 아래. 그것은 그녀와 그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 장소였다. 어릴 적 아파트 단지에 있던 늙은 나무. 그들이 함께 웃고 떠들고 미래를 꿈꾸던 곳. 네, 저기서 기다렸는데 오지 않더군.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오랜 시간 묵혀둔 원망과 그리움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서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심장이 미어질 듯 아파왔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전부 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와 함께 떨려 나왔다. 강지훈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김 비서가 가져온 신부 후보자 파일에서 내 이름을 봤을 때부터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알아봤지만 철저하게 모르는 척 연기했던 것이다. 왜 그랬어요? 그래야 했으니까. 강지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5년 전 사고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 강민혁이 꾸민 짓이었지.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나만 겨우 살아남았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깨달았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그가 알게 되면 그는 반드시 다시 날 죽이려 할 거라는 걸. 서한은 저도 모르게 입을 막았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끔찍한 진실이었다. 그래서 연기를 시작했어. 사고 후유증으로 몸만 마비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무너진 것처럼. 세상에 대한 모든 의욕을 잃고 방구석에 처박혀 지내는 무능한 후계자. 강민혁이 가장 바라는 모습이었지. 그가 방심한 틈을 타서 나는 뒤에서 복수를 준비해야만 했다.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혼자서 버텨왔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서한은 그 안에 담긴 지독한 고독과 고통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10대 후반의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운명이었다. 결혼을 결심한 건 방패가 필요했기 때문이야. 내 옆을 지키면서도 강민혁이 함부로 의심하거나 건드릴 수 없는 사람. 동시에 그의 감시를 피해서 정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 여러 후보자 파일을 검토하던 중에 널 발견했어. 그의 시선이 서에게 깊숙이 꽂혔다. 널 이 지옥으로 끌어들인 건 이기적인 선택이었어. 우리의 과거를 이용한 비겁한 짓이었지. 하지만 내겐 너밖에 없었다.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그가 왜 그녀를 선택했는지, 왜 그토록 차갑게 대했는지. 그것은 그녀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어막이었고 동시에 그의 계획을 위한 연극이었다. 미안하다 서아야.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그 순간 서아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원망과 혼란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를 이용했다는 분노 배신감, 그 모든 감정보다 그가 혼자 짊어져야 했을 고통에 대한 연민이 더 크게 밀려왔다. 서아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슬픔과 연민을 넘어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에 휩쓸리는 가여운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고통을 이해했고 이제 그의 싸움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한 힘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열리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던 그에게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작은 서재에서 두 사람의 계약 결혼은 진짜 동맹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의 폭풍우가 지나간 후 저택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다. 더 이상 강지훈과 윤수아는 멀리 떨어진 섬이 아니었다. 그들은 비밀을 공유한 동맹이자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였다. 저녁 식사 자리에 숨막히는 침묵은 이제 긴밀한 전략회의로 변해 있었다. 두 사람은 식사가 끝나면 으슥한 밤 강지훈의 개인 서재에 마주 앉아 서류 더미에 머리를 맞대었다. 서한은 강지훈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세상과 단절된 채 휠체어에 앉아있던 무기력한 남자는 없었다. 그녀 앞의 남자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거대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군주였다. 그는 지난 5년간 강민혁의 눈을 피해 암암리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두었고 그룹 내부의 정보를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었다. 강민혁의 최종 목표는 그룹 전체를 삼키는 거야. 여러 해외 법인을 통해 차명으로 지주회사 주식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어. 결정적인 순간에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려는 거지. 강지훈은 복잡한 지분 구조가 그려진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선 막대한 실탄, 즉 비자금이 필요해.
그가 무리해서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고.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찾아낸 비리의 퍼즐 조각들이 그의 설명과 맞물려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사회에서 리조트 사업의 비리를 폭로하고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강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단순히 비리를 폭로하는 선에서 그치면 강민혁은 꼬리 자르기를 할 거야. 몇몇 임원을 희생시키고 자신은 빠져나가겠지. 뱀의 꼬리를 잘라봤자 머리가 살아있는 한 다시 자라날 뿐이야.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우리가 노려야 하는 건 꼬리가 아니라 뱀의 머리 그 자체다. 그렇게 그들의 첫 번째 방역을 위한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적의 함정을 역이용하는 대담하고 위험한 작전이었다. 그들은 강민혁이 리조트 사업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었다. 그리고 강지훈은 모두의 예상대로 무능한 회장 역할을 연기하며 마지못해 안건을 승인하는 척할 것이었다. 미끼가 필요해. 강민혁이 나에게 확실한 모멸감을 주고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게 만들 미끼. 강지훈은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미끼는 당신이 되어 줘야겠어. 세화의 역할은 2개의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었다. 첫 번째는 표면적으로 리조트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논리가 허술하고 증거가 빈약한 가짜 보고서. 이 보고서는 강지훈이 이사회에서 무기력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근거로 사용될 것이었다. 강민혁이 보기에 그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아내의 어설픈 분석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조카의 모습으로 빛을 터였다. 그리고 2번째는 진짜 보고서. 서아가 밤을 새워 찾아낸 모든 비리 증거 유령 회사와의 자금 거래 내역 배임과 횡령을 입증할 명백한 데이터들을 담은 결정적인 무기였다. 강민혁은 내가 가짜 보고서를 들고 나오면 공개적으로 날 망신 주고 자신의 계획을 통과시키려 할 거야. 모든 이사들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증명하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축제를 벌이려 하겠지. 강지훈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그의 축제상에 독이 든 잔을 올려놓는 거다. 며칠 후 제비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둘러싼 임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대부분은 부회장 강민혁의 사람들이거나 그의 권력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이들이었다. 회의 시작 직접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김 비서가 미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서아가 개인 비서 자격으로 동행했다. 처음 보는 낯선 얼굴, 그것도 회장의 어린 아내의 등장에 임원들 사이에서 의아함과 노골적인 경멸이 섞인 수군거림이 일었다. 서아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강지훈의 뒤에 섰다. 강지훈은 약속대로 창백하고 무기력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회의 내내 창밖만 쳐다보며 모든 것을 강민혁에게 맡긴 듯한 태도를 보였다. 강민혁은 그런 조카를 만족스러운 눈으로 흘끗 쳐다보고는 의기양양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오늘 주요 안건인 제주 신규 리조트 개발 사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민혁은 유창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사업의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그의 화려한 언변에 임원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강민혁은 의장석에 앉은 강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회장님, 이처럼 완벽한 사업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회장님의 재가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어서 반대 의견을 내보라는, 그래서 내가 너를 철저하게 짓밟아 주겠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강지훈에게 쏠렸다. 강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는 듯 보이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고 힘이 없었다. 그 사업성에 대해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 아내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초기 투자 비용에 비해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민혁이 기다렸다는 듯 박장대소했다. 회의실 안의 모든 공기가 그의 웃음소리에 압도당했다. 회장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그는 경멸 어린 눈으로 강지훈을 쏘아보았다. 그룹의 명운이 걸린 중대사를 결정하는 이 자리에서 고작 재무팀 경력이 전부인 애송이의 보고서를 근거로 삼으시겠다. 이건 회사를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임원 모두를 우습게 하는 처사입니다. 강민혁의 질책에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이 동조하며 웅성거렸다. 부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직 경험이 부족하신 듯합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강민혁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마지막 쐐기를 박으려 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이 리조트 사업 안건에 대해 즉시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회사 경영에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가 의사봉을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작은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작고 힘없지 않았다.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차갑고 단단했으며 얼음 같은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런 허술한 보고서로 회사의 명운을 결정할 수는 없지요. 강민혁은 물론 모든 이사들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강지훈은 휠체어에 앉은 채였지만 그 기세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서아에게 향했다. 윤서아 실장, 진짜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실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명령이 떨어졌다. 서아는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이 바뀌자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강민혁이 제시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비리의 증거들이었다. 유령 회사들의 이름 그 회사들과 JW 로지스틱스 간의 허위 계약서 부풀려진 세금 계산서, 그리고 그 돈들이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간 해외 계좌 내역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사기극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아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화면에 나타난 증거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에 날카로운 힘이 실려 있었다. 객지시 이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제주 리조트 사업은 그룹의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강민혁 부회장님과 그 측근들이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임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민혁의 자신감 넘치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얼굴은 불신과 당혹감 그리고 점차 번져가는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무어라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입만 뻐끔거렸다. 모든 시선이 다시 의장석의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이 안겨운에 대한 승인은 보류한다. 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대신 오늘 이 시간부로 강민혁 부회장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킨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관련자 전원에 대해 그룹 감사팀의 특별 감사에 착수하겠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정적. 강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네가 감히.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다. 5년 동안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고 믿었던 병신 취급했던 조카에게 완벽하게 당한 것이다. 강지훈은 그런 그를 차가운 눈으로 응시할 뿐이었다. 치밀하게 준비된 방역, 그것은 완벽한 성공이었다. 강민혁의 왕국의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허수아비 왕은 자신의 귀환을 알렸고 그의 옆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날카로운 검 윤서아가 서 있었다. 첫 번째 전투는 그들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사회에서의 승리는 강지훈과 윤서아의 관계에 기폭제가 되었다. 한때는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던 거대한 저택은 이제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작전 기지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강민혁에 대한 특별 감사가 시작되면서 그룹은 표면적으로 혼란에 빠졌지만 역설적이게도 저택 안에는 평온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밤은 더욱 길고 깊어졌다. 강지훈의 개인 서재에 마주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은 여전했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사적인 대화들이 스며들었다. 서한은 그의 잃어버린 5년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홀로 병상에 누워 어떤 절망과 싸워왔는지, 고통스러운 재활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강지훈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는 고독했던 투병 생활과 강민혁에 대한 불타는 증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연기하며 살아야 했던 지독한 자기 혐오에 대해 털어놓았다. 강지훈 역시 그녀의 삶에 대해 물었다. 재무 분석가로서 어떤 꿈을 꾸었는지, 갑작스러운 집안의 몰락 앞에서 얼마나 절망했는지. 서한은 빚더미에 앉은 가족을 보며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순간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좌절을 공유하며 어린 시절의 희미한 추억 위에 어른으로서의 고통과 회복력을 겹겹이 쌓아 올렸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과거의 소년과 소녀를, 그리고 현재의 강인한 전사를 동시에 발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서한은 우연히 저택 지하에 있는 개인 재활치료실을 발견했다. 최신 의료기구들이 갖춰진 그곳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강지훈이 담당 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며 두 다리로 평행봉을 잡고 서서 힘겹게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마다 그의 다리 근육은 비명을 지르듯 경련했다. 서한은 저도 모르게 문손잡이를 쥔 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녀가 늘 봐왔던 것은 휠체어 위에 차가운 군주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무너진 육체와 싸우며 다시 일어서기 위해 처절하게 발버둥치는 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심장이 저릿했다. 서한은 조용히 돌아서려 했다. 그의 처절한 노력을 훔쳐보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강지훈이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그가 낮은 신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으려던 순간 서한은 자신도 모르게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지훈 씨, 그녀는 치료사와 함께 그의 몸을 부축했다. 강지훈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또다시 약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수치심이 스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 대신 깊은 피로감이 어려 있었다. 서한은 아무 말 없이 수건을 가져와 그의 땀을 닦아주고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넸다. 그 어떤 위로나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침묵은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어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던 마지막 벽마저 허물어졌다. 계약 결혼이라는 형식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목격했고 그것을 감싸 안았다. 어느 맑은 날 두 사람은 저택 정원을 함께 산책했다. 강지훈은 전동 휠체어를 아주 느리게 움직였고 서한은 그의 속도에 맞춰 나란히 걸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회사나 복수가 아닌 그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때 그 느티나무 아직도 있으려나. 강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글쎄요, 우리가 떠나고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네온 떡볶이를 좋아했고 난 순대를 좋아했지. 항상 마지막 남은 튀김 때문에 싸웠는데 선배가 항상 양보했잖아요. 서아가 웃으며 말하자 강지훈의 입계도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그의 진심 어린 미소였다. 서한은 그 순간 심장이 따뜻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감정은 단순한 동맹의식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끔찍한 운명 속에서 기적처럼 다시 피어난 사랑.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직무 정지를 당하고 그룹의 모든 자금줄이 막힌 강민혁은 궁지에 몰린 쥐와 같았다. 그의 분노와 굴욕감은 독사의 독처럼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실패한 원인을 곱씹었다. 병신인 줄 알았던 조카의 방역. 하지만 그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그 배후에 윤서아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계집애, 그 여우 같은 년만 없었어도 강민혁의 이성은 분노에 잠식당했다. 그는 강지훈을 직접 공격할 수 없었다. 이사회 사건 이후 강지훈의 주변 경호는 철통같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강지훈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윤서아. 그녀는 강지훈에게 보내는 완벽한 경고장이자 자신의 분풀이를 위한 재물이었다. 그는 뒷세계의 더러운 인맥을 동원해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 하는 불량배들을 고용했다. 죽이지는 마라. 그냥 겁만 줘.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할 만큼 공포에 떨게 만들어. 며칠 후 서아는 강민혁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자료를 찾기 위해 시내의 한 대형 고서점으로 향했다. 온라인으로는 구할 수 없는 희귀한 서적이었다. 강지훈은 그녀가 저택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안해했지만 서아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대신 그는 김비서를 그녀의 경호원으로 동행시켰다. 이제 서아는 김비서가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특수훈련을 받은 최고의 경호 요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서점에서 필요한 책을 찾은 서아와 김비서는 주차장으로 향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한 저녁 주차장은 한산했다. 그들이 차를 향해 걷고 있을 때였다. 어두운 구석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나타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흐릿한 조명 아래 그들의 손에 들린 소해 파이프가 섬뜩하게 빛났다. 윤서아 씨 되시나? 한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물었다. 김비서는 재빨리 서아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경계 태세를 갖췄다. 누구냐? 우리 강민혁 부회장님께서 보내신 심부름꾼이다. 남자는 소의 파이프를 어깨에 툭툭 치며 말했다. 부회장님이 전하라는 말이 있다. 쥐새끼처럼 조용히 살지 않으면 다음번엔 지금 예쁜 그 다리가 부러질 거라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들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김비서는 번개처럼 움직여 한 명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숙련된 전문가였지만 서아를 보호하면서 2명을 상대하기는 벅찼다. 한 명이 김비서와 맞붙는 사이 다른 한 명이 그 틈을 노려 서아에게 달려들었다. 길기약. 서아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남자의 손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굉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그들의 옆에 멈춰 섰다. 그리고 뒷좌석 문이 거칠게 열렸다. 서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지훈이었다. 그런데 그는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2 다리로 분명히 서 있었다. 차체에 한 손을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는 분노로 불타는 눈을 한 채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다른 손에는 묵직한 금속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불량배들은 반신불수 회장이 2 발로 서 있는 초현실적인 광경에 넋을 잃었다. 강지훈은 약간 다리를 저었지만 그 움직임은 표범처럼 빠르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서아에게 달려든 남자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손에 든 지팡이를 내리쳤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손목을 강타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내 사람에게서 손때,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오는 듯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다른 남자가 강지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 순간 김비서의 정확한 발차기에 복부를 맞고 쓰러졌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불량배들은 비명을 지르며 줄행랑을 쳤다. 긴장이 풀리자
강지훈의 몸이 휘청거렸다. 무리한 움직임에 다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서한은 그에게 달려갔다. 자신의 공포는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오직 그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당신 설 수 있었어요. 걸을 수도. 그녀의 목소리는 충격과 놀라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혹시 다친 곳은 없는지부터 살폈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그녀를 지키지 못할 뻔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서한은 이미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회복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진전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이자 무기인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노출시키는 위험을 감수했다. 이 순간 서한은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를 위한 동맹이 아니었다. 회사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파트너도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위험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이제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을 단단한 신념이 되어 서로의 심장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주차장에서의 습격 사건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강지훈과 윤수아 사이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강지훈의 서재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서하는 알코올 솜으로 그의 손등에 난 작은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있었다. 지팡이를 휘두르다 긁힌 상처였다. 별거 아니야. 이 정도 상처는. 강지훈이 덤덤하게 말했지만 서한은 묵묵히 치료를 계속했다. 그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원망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그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여 심장이 복잡하게 뛰었다. 이제부턴 저 혼자 밖에 나가지 않을게요.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서아가 나지막이 말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무거웠다. 아니 서아야, 네가 나가지 않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강민혁이 존재하는 한 너는 결코 안전할 수 없어. 내가 있는 이 저택 아니라도.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강민혁은 이제 이성을 잃었다. 그들은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적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이제 끝내야겠어. 강지훈의 목소리에 결연한 의지가 실렸다. 강민혁을 감옥에 보낼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지금까지 우리가 모은 횡령 배임, 혐의만으로는 부족해. 그는 분명 법망을 빠져나갈 거다. 5년 전 그 사고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한 그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해.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해서 그가 다시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불타는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것은 5년간 그의 영혼을 갉아먹어 온 복수심이었다. 서한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싸움은 이제 온전히 그녀의 싸움이기도 했다. 제가 도울게요. 그날 사고에 대한 자료 경찰 기록부터 보험 서류까지 전부 다 다시 검토해봐요. 분명 우리가 놓친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강지훈의 서재는 사건 수사본부로 변했다. 5년 전 사고 당일의 방대한 자료들이 테이블 위를 가득 메웠다. 공식적인 경찰 수사 기록, 사고 조사 보고서, 보험사 제출 서류, 돌아가신 강 회장 부부의 그날 일정 차량 정비 기록까지. 두 사람은 밤낮을 잇고 자료 더미에 파묻혔다. 하지만 수사는 차와금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5년 전 경찰이 내린 결론은 완벽에 가까웠다. 빗길에 고장난 브레이크로 인한 비극적인 전복 사고.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도운 최초 목격자는 공교롭게도 뒤따라오던 채 타고 있던 강민혁이었다. 모든 기록은 그를 비극 속에서 가족을 구하려 애쓴 영웅으로 만들고 있었다. 의심할 만한 구석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종결된 사건이었다.
이상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수상해. 서아가 며칠 밤낮으로 검토하던 서류들 위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분석가적 직감이 경고등을 켜고 있었다. 뭐가 말이냐. 강민혁 씨의 그날 행적이요.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모님과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각자 다른 차로 이동 중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부모님 차와 같은 경로, 그것도 바로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마치 사고가 나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요. 그건 이미 경찰에서도 조사가 끝난 부분이야. 우연의 일치라고 결론 내렸지.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하죠. 다른 것도 있어요. 서아는 낡은 차량 정비 기록 한 장을 가리켰다. 아버님 차는 항상 그룹 소속 정비팀 WVIP 전담반에서만 관리했는데 이상하게도 사고가 나기 바로 이틀 전에 외부의 작은 정비소에서 브레이크 오일을 교체한 기록이 있어요. 그것도 긴급하게요. 강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것은 그도 처음 보는 기록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실마리였다. 그 정비소 당장 알아봐. 강지훈의 지시에 김 비서는 즉시 움직였다. 하지만 결과는 허무했다. 그 정비소는 사고가 있고 불과 한 달 뒤에 폐업했고 사장은 어디론가 잠적해버린 후였다. 강민혁이 흔적을 지운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어요. 서아는 집요했다. 폐업 신고서를 찾아냈어요. 당시 그곳에서 일했던 정비공들 명단이에요. 명단에 있는 이름은 총 3명이었다. 김 비서가 다시 그들의 행적을 추적했다. 2명은 이미 다른 정비소에서 평범하게 일하고 있었고 사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문제는 마지막 한 사람 최철웅이라는 이름의 중년 남자였다. 그는 폐업 직후 고향으로 내려간다며 동료들과 연락을 끊었고 그 이후로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사람이에요. 최철웅.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 서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최철웅의 흔적을 쫓았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김 비서가 그의 소재지를 찾아냈다. 그는 이름을 바꾸고 땅끝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술에 의지해 폐인처럼 살고 있었다. 내가 직접 가야겠어.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위험해요. 강민혁이 알게 되면. 세화가 걱정스럽게 그를 말렸다. 괜찮아. 이제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순 없어. 내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당신도 같이 가줘야겠어.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건 어쩌면 나보다 당신일지도 모르니까. 다음 날 새벽 강지훈과 서아 그리고 김 비서는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와 땅끝 마을로 향했다. 강지훈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다시 휠체어에 앉았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어촌 마을은 비릿한 바다 냄새와 가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이 찾아낸 최철웅의 집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술에 절어 퉁퉁 부은 얼굴의 남자가 나왔다. 바로 최철웅이었다. 그는 낯선 이들의 등장에 경계심을 드러내다 휠체어에 앉은 강지훈을 보고는 사색이 되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누구시오? 최철웅 씨 맞으시죠? 강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5년 전에 서울에서 카센터를 하셨던. 최철웅은 뒷걸음질 치며 문을 닫으려 했다. 사람 잘못 보셨소. 나는 그런 사람 모르오. 그가 문을 닫으려던 순간 서아가 부드럽게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위협적인 태도 대신 연민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최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을 해치려거나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저 5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어서 왔을 뿐이에요. 최철웅은 서아의 얼굴과 강지훈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서아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지난 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것도 지옥 아니었나요?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술이 없으면 잠들지 못하는 삶. 이젠 끝내셔야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모든 걸 바로잡을 기회예요. 그녀의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그의 다친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자신을 꿰뚫어 보듯 응시하는 강지훈의 존재.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살아있는 결과물이었다. 최철웅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은 지난 5년간 그를 짓눌러온 공포와 죄책감의 무게였다. 한참을 울던 최철웅은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고 끔찍했다. 그는 당시 도박빚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때 강민혁의 수하들이 그에게 접근했다. 빚을 전부 갚아주고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며 간단한 작업 하나를 부탁했다. 그것은 바로 강 회장의 차브레이크 오일을 특수 제작된 약품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 약품은 주행 중에는 서서히 브레이크 라인을 부식시키다가 빗길 내리막에서 급제동을 할 경우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그놈들은 그저 회장님을 겁주기 위한 작은 사고일 거라고 했소. 회사를 뺏으려는 게 아니라 경영에서 손을 떼게 만들려는 거라고. 절대로 사람이 다칠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단 말이오. 그는 억울하다는 듯 절규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악마의 거래에 동참한 후였다. 사고가 나던 날 밤 그는 강민혁의 지시대로 작업을 마쳤다. 그리고 강민혁의 차가 강 회장의 차를 뒤쫓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끔찍한 사고가 난 후 강민혁의 부하들은 그에게 돈 가방을 던져주며 이 나라를 뜨라고 만약 입을 열면 가족들의 목숨은 없을 거라고 협박했다. 최철웅의 고백을 듣는 동안 강지훈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서한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그의 손이 분노와 슬픔으로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서한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철웅은 잠시 망설이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 낡은 상자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왔다. 너무 무서워서 혹시라도 그놈들이 날 배신할까봐 마지막으로 돈을 받을 때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소. 그는 녹음기를 강지훈에게 건넸다. 그것은 강민혁의 파멸을 가져올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돌아오는 차, 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서한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강지훈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꽉 쥔 주먹이 그의 내면에서 어떤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 가장 믿었던 혈육에게 살해당한 것이었다. 서한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온기가 그의 얼어붙은 분노를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것 같았다. 그는 감았던 눈을 뜨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그들의 손에는 복수를 완성할 마지막 칼이 쥐어져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면 지옥 같은 전쟁의 마지막 막이 오를 것이었다. 정의를 위한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싸움. 차는 결연한 침묵을 싣고 어둠이 내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최철웅의 녹음 파일을 손에 넣고 서울로 돌아온 후 강지훈과 윤서한은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다. 주주총회가 열릴 날까지는 앞으로 일주일. 저택의 시간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다. 그들의 손에는 이제 적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창과 모든 공격을 막아낼 가장 단단한 방패가 들려 있었다. 궁지에 몰린 강민영 역시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룹 내에 자금줄이 막히고 자신의 사람들이 줄줄이 감사팀의 조사를 받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점잖은 가면을 쓰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그는 남은 영향력을 총동원해 주주들을 포섭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독단적인 판단으로 그룹의 유망한 프로젝트를 무산시켜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목표는 단 하나 주주총회에서 강지훈 회장 해임안을 긴급 상정하여 통과시키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명백한 쿠데타 시도였다. 주주총회 전날 밤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전략 검토는 끝났다.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내일의 결정뿐이었다. 강지훈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에서 서아는 아주 미세한 불안의 그림자를 읽었다. 두렵지 않으세요? 서아가 조용히 물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내가 두려운 건 실패하는 것이 아니야. 이 싸움에 널 끌어들인 것 그래서 만에 하나 너에게 위험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것. 그게 두려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아의 마음이 아릿해왔다. 그녀는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당신이 없었다면 전 아직도 5억이라는 빚에 갇혀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날 구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우린 함께해요. 내일 무슨 일이 있든 끝까지 함께할 거예요.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강지훈의 불안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고맙다 서아야. 네가 없었다면 난 아직도 저 어둠 속에서 혼자였을 거야. 내일의 전쟁을 앞둔 두 전사는 말없이 서로의 천을 나누며 마지막 밤의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다. JW 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열리는 주주총회는 수백 명의 주주와 기관 투자자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JCBD 그룹의 경영권 분쟁. 그 마지막 장을 보기 위해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강지훈이 김비서 그리고 윤서아와 함께 강당에 들어서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휠체어에 앉은 젊은 회장에게로 쏠렸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강지훈은 약속대로 그 어느 때보다 창백하고 위축된 모습이었다. 그는 주주들의 의심과 동정이 뒤섞인 시선을 피하며 무대 위 의장석으로 향했다.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패배자처럼 주주총회는 강민혁의 동무대였다. 그는 연단에 서서 비통한 표정으로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그룹의 위기를 역설했고 자신의 조카인 강지훈 회장의 미숙하고 독단적인 경영 방식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조카 강지훈 회장은 5년 전 끔찍한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아내인 윤서아 씨의 말만 듣고 그룹의 미래가 걸린 제주 리조트 사업을 독단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그로 인한 예상 손실액은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조작된 보고서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강지훈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가짜 정신감정 소견서까지 공개했다. 강당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완전히 강민혁에게로 넘어갔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JB그룹을 구해야 합니다. 강민혁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본인은 강지훈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긴급 동의안으로 발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히 이 위기 속에서 회사를 구할 구원투수로서 제가 새로운 회장직을 맡아 그룹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강민혁의 선동에 그와 결탁한 주주들이 박수를 치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대세는 완전히 기운 것처럼 보였다. 의장은 마지막 절차로서 강지훈에게 최종 변론의 기회를 주었다. 강지훈의 휠체어가 연단 중앙으로 향했다. 거대한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였다. 서아는 테이블 아래로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강지훈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아주 작은 그러나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작은 아버님의 말씀은 모두 사실입니다. 강당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인가? 저는 무능하고 어리석은 회장이었습니다. 작은 아버님의 말씀대로 지난 5년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무기력함은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분노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 톤 역시 바뀌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리고 저를 죽이려 한 살인마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작은아버지 강민혁 부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강당은 폭탄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민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저 미친놈이. 경비는 못들 하나 당장 저놈 끌어내. 경비들이 움직이려던 바로 그 순간 윤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향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노트북을 스피커에 연결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놈들은 그저 회장님을 겁주기 위한 작은 사고일 거라고 했어. 절대로 사람이 다칠 일은 없을 거라고. 강당 전체에 정비사 최철웅의 절규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배후에 강민혁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대화 내용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어서 서하는 스크린에 JW 로지스틱스의 비자금 내역과 그 돈이 강민혁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증거 자료들을 띄웠다.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였다. 강민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시고 사색이 되었다. 모두가 충격적인 증거의 넋을 잃고 있을 때 강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강당 전체를 지배하는 왕의 목소리였다. 강민혁, 당신은 내가 평생 이 휠체어에 앉아 당신이 던져주는 동정이나 받아먹으며 살 거라고 생각했겠지.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강지훈은 휠체어의 양쪽 팔걸이를 두 손으로 힘껏 잡았다. 그의 팔에 어깨에 그리고 등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강지훈이 자신의 두 다리로 일어섰다. 기적과도 같은 광경이었다. 5년간 휠체어에 갇혀 있던 비운의 황태자가 자신의 왕좌를 되찾기 위해 두 발로 당당히 일어서는 순간 그는 약간 다리를 절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도 강하고 위대해 보였다. 강당 안의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광란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는 우뚝 선 채 완전히 넋이 나간 강민혁을 가리켰다.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당신이 내게서 가족을 건강을 나의 5년이라는 시간을 빼앗아갔지만 단 하나 빼앗지 못한 게 있다. 바로 진실이지. 그리고 이제 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심판의 시간이다. 그것은 완벽한 승리 선언이었다. 무대 위에는 당당히 서 있는 왕이, 그리고 그 아래에는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린 반역자가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의 끝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강지훈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는 순간 주주총 회장은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정적은 이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소음이 뒤섞인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로 변했다. 주주들의 경악에 찬 함성 기자들의 광적인 셔터 소리, 강민혁의 이성을 잃은 고함 소리가 뒤엉켜 강당을 뒤흔들었다. 교진 말이야. 저건 쇼다. 저놈이 모두를 속이고 있어. 강민혁은 무대 위로 뛰어오르려 했지만 어느새 그의 앞을 막아선 김비서와 보안 요원들에게 저지당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채 발악하고 있었다. 그 순간 강당의 뒷문이 열리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강민혁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강민혁 씨, 당신을 살인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강민혁은 마지막으로 무대 위의 강지훈을 향해 증오가 가득 담긴 눈빛을 쏘아보았다. 내가 이대로 끝날 줄 알아. 강지훈, 널 저주할 거다. 그의 저주는 소음 속에 공허하게 흩어졌다. 5년간 그룹을 제 소나기에 넣고 흔들던 탐욕스러운 폭군은 그렇게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허무하게 끌려나갔다. 강민혁이 사라진 후에도 강당의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때 강지훈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혼돈을 뚫고 울려 퍼졌다. 주주 여러분, 진정해 주십시오. 신기하게도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소란이 조금씩 잦아들자 그는 말을 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JTW 그룹의 회장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혼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은 무기력한 은둔자가 아니었다. 그는 위기 속에서 그룹의 방향을 제시하는 진정한 리더였다.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과거의 모든 부패와 비리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JW 그룹을 새롭게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주주 여러분의 신뢰에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옆에 서 있는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 아내 윤수아 실장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녀는 5억이라는 빚 때문에 팔려온 신부가 아니라 부패한 권력으로부터 JW 그룹을 구해낸 진정한 은인입니다. 강지훈의 공개적인 인정에 모든 시선이 서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호기심이 아닌 존경과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오명과 상처가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강지훈의 곁에서 당당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날 이후 JB그룹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다. 강지훈은 약속대로 그룹의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그는 먼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강민혁의 모든 직위를 파면하고 그의 수종 역할을 했던 부패한 임원들을 전부 해임시켰다. 그 빈자리에는 능력과 청렴함을 갖춘 젊은 인재들을 발탁했다. 지난 5년간 그가 암암리에 지켜봐왔던 그룹에 대한 충성심이 깊은 사람들이었다. 수십 년간 그룹 내에 암세포처럼 퍼져있던 강민혁의 파벌은 단 며칠 만에 뿌리 뽑혔다.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강지훈의 결단은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다. 서아는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언자 역할을 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재무 분석 능력은 부실 자회사를 정리하고 비자금으로 인해 생긴 재정적 구멍을 메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새벽에 함께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에 참석했으며 집으로 돌아와서도 서재에서 다음 날의 계획을 논의했다. 몸은 고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 그들은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무너진 왕국을 재건하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법정에서도 정의는 실현되고 있었다. 강민혁에 대한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강민혁은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혐의를 부인했지만 서아가 찾아낸 회계 장부와 최철웅의 결정적인 증언, 그리고 녹취 파일 앞에서 그의 모든 거짓말은 힘을 잃었다. 증인석에 선 강지훈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조금도 나약해 보이지 않았다. 그는 피고석에 앉은 작은 아버지를 차가운 눈으로 마주보며 5년 전 그날의 진실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복수심이 아닌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아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밝혀낸 강민혁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논리전연하게 증명해 보였다. 몇 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강민혁에게 살인교사 횡령 배임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봉이 내리쳐지는 순간 길고 길었던 복수는 마침내 끝이 났다. 강지훈은 법정을 나오며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이제야 모든 것을 바로잡았노라고 마음속으로 고했다. 모든 폭풍이 잦아들고 서한은 비로소 자신의 가족을 돌볼 여유를 갖게 되었다. 강지훈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회사는 부도 위기를 넘기고 JW 그룹의 협력사로 재기할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는 그룹 소속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고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다. 어느 주말 오후 서한은 부모님 댁을 찾았다. 예전에 어둡고 절망적인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집안에는 따스한 햇살과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아버지는 서아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했다. 아니다 서아야. 아빠가 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빠. 서아는 따뜻하게 웃으며 아버지를 안아주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전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에요. 제 스스로의 선택으로 제 삶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낸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5억 때문에 팔려온 가여운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용기로 운명을 개척한 자랑스러운 딸이었다. 시간이 흘러 JW 그룹은 강지훈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 경영을 도입하자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주주들과 직원들의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두터워졌다. 저택에도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그곳은 차가운 감옥이나 치열한 전쟁터가 아니었다. 두 사람의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어느 가을 저녁 강지훈과 서한은 저택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처음으로 가져보는 온전한 휴식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한참 만에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이제 다 끝났어. 서한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입가에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우리 두 사람의 진짜 인생은 그렇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강지훈은 부드럽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서한은 그의 품에 안겨 5년 전 그 끔찍한 사고가 없었다면, 그리고 5억이라는 빚이 없었다면 과연 자신들이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아이러니한 생각을 했다. 운명은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결국 서로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되돌려 주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상처는 아물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그들의 앞에는 이제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다. 강민혁의 시대가 남긴 상처는 JW 그룹의 굳건한 성장 속에서 서서히 아물어갔다. 강지훈은 더 이상 비운의 황태자가 아니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혁신적인 리더이자 휠체어에서 일어나 그룹을 바로 세운 불굴의 상징으로 재계에 우뚝 섰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윤서아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회장 부인이라는 수식어보다 그룹의 핵심 전략을 책임지는 윤서아 실장으로 더 많이 불렸다. 그들은 완벽한 파트너이자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기의 커플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늦가을 밤, 서한은 서재에서 다음 분기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강지훈이 조용히 서재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서아가 앉은 책상 맞은편에 앉아 봉투 안의 내용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1년 전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혼인 계약서였다. 채무 5억 원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을은 갑의 법적인 아내로서의 의무만을 수행하며 서로의 사생활에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차갑고 건조한 문장들. 서아는 씁쓸하게 웃으며 계약서를 들어보았다. 한때는 그녀의 인생을 올가매는 족쇄이자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증거였던 종이 쪼가리였다. 참 이상하죠. 서아가 나지막이 말했다. 제 인생 최악의 계약서가 제게 최고의 행운을 가져다 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미안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곁을 지켜준 그녀에 대한 고마움이 깊게 어려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서아가 보는 앞에서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그는 계약서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종이 조각이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찢었다. 이젠 이게 필요 없을 것 같군. 그의 행동은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다. 돈과 거짓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비극적인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빚도 계약도 이제 그들 사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서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과거와의 완벽한 작별이었다. 서재에 돌아오자 강지훈은 그녀의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하고 긴장되어 보였다. 마치 중요한 발표를 앞둔 신입사원처럼. 세호아야.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늘 그렇듯 따뜻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잠깐 나랑 같이 갈 곳이 있어. 그는 그녀를 데리고 저택 뒤편의 유리 온실로 향했다. 그곳은 강지훈이 몇 달에 걸쳐 비밀스럽게 꾸민 공간이었다. 문을 열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뿜어내는 향긋한 내음이 그녀를 감쌌다. 온실 중앙에는 작은 분수대가 있었고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꼬마 전구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꿈처럼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이게 다 뭐예요? 서아가 넋을 잃고 물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분수대 앞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녀의 두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5년 전 사고 이후 내 세상은 암흑이었어. 복수심만이 유일하게 나를 살게 하는 이유였지. 난 웃는 법도 행복을 느끼는 법도 모두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런 내 세상에 네가 다시 나타났어. 처음엔 널 내 복수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넌 도구가 되기는커녕 나의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 되어 주었어. 내게 다시 웃는 법을 알려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복수가 아닌 새로운 삶을 꿈꾸게 만들어 주었지. 그는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서아야, 넌 나의 복수를 완성시켜준 사람이 아니야. 넌 나의 지옥 같던 복수를 멈추고 나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준 유일한 사람이야. 그는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했던 그날처럼 그는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약간은 비틀거리는 그래서 더 진심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이미지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맑고 우아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윤서아, 5억이라는 빚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계약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오직 나의 사랑만으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겠어. 서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넘칠 듯한 행복과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여러 번 세차게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강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일어나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그녀의 손에 맞춘 듯 꼭 맞았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꽃향기와 별빛 속에서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담아 길고 부드러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거짓과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이 진실한 사랑의 약속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그들의 결혼식은 세간의 떠들썩한 예상과는 달리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한 채 저택의 정원에서 작고 소박하게 열렸다. 하얀 턱시도를 입은 강지우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온전하게 걸을 수 있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윤서아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다. 서아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딸의 행복을 축복했고 김비서는 듬직한 모습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서로에게 직접 쓴 혼인 서약을 낭독했다. 당신이 나의 어둠을 밝혀준 빛이었듯 이제는 내가 당신의 삶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내 서아야. 당신이 나의 절망을 구원해준 기적이었듯 이제는 내가 당신의 삶에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남편 지훈 씨. 두 사람은 J-Baby 그룹을 이끄는 완벽한 동반자이자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강지훈은 냉철한 카리스마로 그룹을 이끌었고 서아는 따뜻한 리더십과 날카로운 지성으로 그를 보조하며 직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그들은 JWB 재단을 설립하여 그들처럼 불의에 사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다. 다시 2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봄날 오후 저택의 정원에는 3년 전 그들이 결혼을 약속하며 함께 심었던 작은 느티나무가 제법 튼튼하게 자라 있었다. 강지우는 그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아름다운 D라인을 뽐내는 서아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그녀의 뱃속에서는 그들의 사랑의 결실인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서아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강지우는 책을 덮고 부드럽게 그녀의 배를 감싸 안았다. 행복해,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서아는 눈을 감고 봄의 햇살과 그의 천을 느끼며 평온하게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 있으니 언제나. 그들의 시선이 정원 너머 눈부시게 펼쳐진 푸른 하늘을 향했다. 길고 어두웠던 겨울은 끝났다. 지독한 운명의 장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서로를 찾아낸 두 사람에게 이제 남은 것은 함께 만들어갈 따뜻하고 눈부신 봄날뿐이었다.